요즘 AI가 정말 모든 걸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AI 성능을 좌우하는 게 단순히 똑똑한 두뇌, 그러니까 GPU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두뇌에 초고속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심장, 메모리가 없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GPU가 F1 경주용 자동차라면 메모리는 그 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급유 시스템 같은 겁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연료 공급이 일주만 삐끗해도 레이스에서 지는 것처럼 AI 연산도 데이터 공급이 느리면 전체 성능이 그냥 뚝 떨어지거든요. 바로 그 심장, 메모리 기술의 최전선에서 지금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차세대 메모리 HBM4입니다. 특히 이 시장을 두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벌이는 정말 극과 극의 전략 대결, 그리고 여기에 TSMC라는 거인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을 통해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서 AI 시대의 패권을 잡기 위한 기업들의 거대한 전략과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우선 HBM4 혁명이 뭔지부터 짚어보죠. HBM,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여러 개의 D램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메모리잖아요. 프로세서 바로 옆에 거대한 다층 도서관을 지어놓은 셈인데, 그런데 이 6세대 HBM, HBM4부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의 핵심이 뭔가요? 핵심은 바로 HBM 스택의 가장 아래층, 그러니까 1층에 위치한 베이스 다이라는 칩입니다. 아, 베이스 다이요? 네, 이 칩이 GPU랑 직접 연결돼서 신호를 해석하고 위층의 D램 칩, 즉 코어 다이에 명령을 전달하는 일종의 관제탑 역할을 하죠. 아하, 그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1층의 중앙 관리실 같은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HBM3E 5세대까지는요. 이 중앙 관리실을 메모리 회사들이 그냥 자기들이 가진 기존 D램 공정으로 만들었어요. D램 칩 만드는 기술로 같이 만든 거죠. 하지만 HBM4부터는 이 베이스 다이를 CPU나 GPU를 만드는 최첨단 파운드리 미세 공정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겁니다. 잠깐만요. D램 공정으로도 잘 만들어 왔는데 굳이 훨씬 비싼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이전 방식에 어떤 한계가 있었던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D램 공정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복잡한 논리 회로를 넣기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거든요. 아, 베이스 다이의 역할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기존 D램 공정으로는 전력 소모가 너무 커지고 속도를 높이는데 한계에 부딪힌 거죠. AI 칩은 전력 효율이 생명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미세하고 전력 효율이 좋은 로직 공정, 즉 파운드리 공정이 필요해진 겁니다. 아하, 이제 이해가 되네요.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관리실을 짓기 위해 아파트 건설사가 아니라 최첨단 오피스 빌딩 전문 건축가를 데려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전문 건축가가 바로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고요. TSMC의 계획을 보면 그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표준 HBM4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는 TSMC의 12나노 공정으로 제작됩니다. 12나노요? 네, 이것만으로도 전력 효율이 약 1.5배나 좋아져요. 비유하자면 연비 나쁜 가솔린 엔진을 최신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엄청난 도약이죠. 1.5배 향상도 대단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진짜 혁신은 따로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혁신은 맞춤형 HBM4E, CHBM4E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엔비디아의 최고 사양 GPU나 구글 TPU 같은 최상위 제품들을 위한 건데요. 여기에는 TSMC의 최신 공정인 3나노가 사용됩니다. 3나노요? 와. 전력 효율은 기존 D램 공정으로 만들 때랑 비교하면 무려 2배나 향상됩니다. 이건 뭐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아예 고효율 전기차로 갈아타는 수준이죠. 효율이 2배로 좋아진다니? 데이터 센터 전기요금 생각하면 이건 뭐 엄청난 거네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맞춤형 베이스 다이 안에는 원래 GPU 칩에 있던 메모리 컨트롤러까지 통합된다는 겁니다. 메모리 컨트롤러라면 아까 그 도서관 비유에서 데이터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올지 지시하는 사서 역할을 하는 녀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서가 GPU라는 본관 건물이 아니라 HBM이라는 별관 도서관으로 이사를 온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사소가 아예 도서관 관제탑, 즉 베이스 다이에 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GPU는 그냥 이 데이터 좀 찾아줘 라고 간단히 요청만 하면 되고 데이터를 찾고 정리하는 복잡한 과정은 HBM이 알아서 처리하게 돼요. GPU의 부담을 덜어주고 메모리 시스템 자체의 지능을 높여서 전체 AI 가속기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건 그냥 부품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설계 철학의 변화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 새로운 베이스 다이 기술이 HBM4 경쟁의 핵심 승부처가 되는 거군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의 두 거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전략이 완전히 정반대로 갈린다는 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먼저 시장의 선두주자인 SK 하이닉스의 동맹 전략부터 살펴보죠. SK 하이닉스는 개방형 협업 모델, 그러니까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손을 잡는 어벤져스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어벤져스요. 네,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 다이 생산을 세계 1위 파운드리인 TSMC에 맡기는 거죠. 일반 서버용 표준 제품은 12나노로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핵심 고객을 위한 맞춤형 제품은 3나노 공정을 활용하고요. 우리는 D램을 쌓는 데 집중하고 베이스 다이는 세계 최고에게 맡겨서 리스크를 줄이고 성능을 극대화하겠다. 아주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전략처럼 들리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핵심 부품 생산을 외부, 그것도 TSMC라는 거인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기술 종속의 위험은 없을까요? 자신들의 로드맵이나 가격 결정권을 뺏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분명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죠.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그 리스크보다 AI 시장의 속도를 더 중요하게 본 겁니다. 지금 HBM 시장은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혼자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다가는 시장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인 거죠. 아, 타이밍이 중요하다. 네,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해서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한 성능의 제품을 내놓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생존 전략이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이미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같은 AI 칩 시장의 가장 큰 손들을 맞춤형 HBM 고객으로 확보하면서 선두 자리를 굳히고 있습니다. 협업 모델이 베이스 다이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요? 네, 후공정, 즉 패키징에서도 같은 철학이 이어집니다. SK 하이닉스는 MRMUF라는 공법을 사용하는데요. MRMUF요? 네, 여러 층으로 쌓은 칩들 사이에 미세한 공간을 액체 형태의 보호제로 채워서 견고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때 칩들을 정렬하고 붙이는 핵심 장비인 TC 본더를 한미반도체라는 외부 전문 기업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가장 잘하는 분야의 전문가들과 손잡고 안정적인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전략은 최고의 전문가들과 연합군을 만들어 시장을 이끈다. 명확하네요. 자, 그럼 삼성전자는 이 연합군에 어떻게 맞서고 있나요? 삼성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서요? 네,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가 연합군을 꾸릴 때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제국이요? 네, 바로 자사의 가장 큰 강점인 수직 계열화를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HBM4 베이스 다이를 TSMC에 맡기지 않고 자사 파운드리의 4나노 공정으로 직접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자기 집 안에 D램 공장도 있고 최첨단 파운드리 공장도 있으니 굳이 외부에 맡길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이게 성공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수익성이죠. 외부 파운드리에 지불해야 할 막대한 비용을 아낄 수 있으니까요. 만약 SK 하이닉스랑 비슷한 가격의 제품을 공급할 수만 있다면 내부 생산을 통해서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또 다른 장점은 최적화입니다. 메모기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가 한 지붕 아래 있으니 HBM 설계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최적화할 수 있다는 이론적인 강점도 있고요. 하지만 후발주자로서 시장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우리도 할 수 있다를 넘어서 뭔가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기술력으로 정면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HBM의 핵심인 D램 코어 다이에 SK 하이닉스가 쓰는 원비 공정보다 한 세대 앞선 원시 공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앞선 공정을 쓰겠다. 네, 더 미세한 공정을 통해 성능과 효율을 높이겠다는 거죠. 지난 10월에 공개한 HBM4 성능 목표치에서도 이런 자신감이 드러납니다. SK 하이닉스가 데이터 전송 대역폭을 초당 2.6테라비트 이상이라고 다소 보수적으로 제시한 반면 삼성전자는 초당 2.8테라비트, 전송 속도는 최대 11기가bps 등 더 구체적이고 높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과시하고 있죠.
패키징 방식도 다르다고요? SK 하이닉스가 목공풀 방식이라면 삼성은 양면 테이프 방식이라고 하던데요. 하하, 재미있는 비유네요. 맞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액체 보호제 MRUF를 쓰는 반면 삼성은 필름 형태의 보호제 NCF를 칩과 칩 사이에 넣고 열로 압착하는 TC-NCF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TC 본더 장비 역시 외부에서 조달하는 SK 하이닉스와 달리 자회사인 세메스를 통해 자체적으로 공급받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삼성이라는 제국 안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보이죠? 들어보면 삼성의 전략은 성공만 한다면 정말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 모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뭘까요? 관건은 단 하나, 수율입니다. 아, 수율이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수율이라는 건 반도체 제조 과정의 성공률을 말하는 거죠. 웨이퍼 한 장에 칩 100개를 만들었을 때 그중 결함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칩이 몇 개나 나오냐 하는 비율이요. 네, 정확합니다. 삼성의 전략이 성공하려면 이 수율이 처음부터 매우 높게 나와야 합니다. 자체 최첨단 4나노 공정을 쓰는 것도 좋고 1D D램을 쓰는 것도 좋지만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높은 품질로 대량 생산해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처음이 두 한국 기업만의 리그는 아니죠. 미국의 마이크론도 HBM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데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마이크론 역시 HBM4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력적으로는 SK하이닉스와 같은 동맹 노선을 택했어요. 아, 마이크론도 동맹 쪽이군요. 네, 2027년 양산을 목표로 HBM4E의 베이스 다이 생산을 위해 TSMC와 손을 잡았죠. 삼성의 제국에 맞서서 SK하이닉스 TSMC 연합군에 마이크론까지 합류한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은 이 연합군 안에서 어떤 차별점을 내세우고 있나요? SK 하이닉스와는 다른 무기가 있을까요? 마이크론이 특히 강조하는 카드는 궁극의 맞춤화, 커스터마이제이션입니다. HBM을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라 고객사가 원하는 기능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는 반조립형 서브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반조립형 서브 시스템이라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마치 컴퓨터를 살 때 기성품을 사는 게 아니라 조립 PC처럼 부품을 고르는 느낌인가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나 AMD 같은 GPU 회사가 우리 차세대 칩에는 특정 데이터를 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캐시 메모리, SRAM이 추가로 필요하니 베이스 다이에 넣어달라. 또는 특정 데이터 압축 엔진을 베이스 다이에 통합해달라고 요구하면 그대로 설계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와, HBM을 고객사의 AI 칩 성능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맞춤형 부품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건 HBM의 역할을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를 넘어서 AI 연산의 일부를 담당하는 능동적인 파트너로 격상시키는 매우 공격적인 접근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좀 더 크게 보죠. 이 모든 기술 경쟁과 전략의 차이가 결국 AI의 미래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 메모리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CPU나 GPU가 주인공이고 메모리는 조연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미래의 AI 서비스의 성능은 프로세서에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게 명확해졌죠. 네. 이제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 AI 가속기의 성능 자체를 좌우하는 공동주연으로 그 위상에 완전히 격상된 겁니다. 두 번째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파운드리 업체, 특히 TSMC의 영향력이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TSMC가 이제 단순히 GPU 같은 두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메모리 시스템의 핵심인 베이스 다이까지 생산하면서 AI 하드웨어 생태계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회사와 칩 설계 회사, 그리고 파운드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차세대 AI 칩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그 협력의 중심에 TSMC가 서 있는 형국이죠. 마지막으로 이 경쟁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AI 제품들과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될까요? 우리는 지금 이 HBM4 경쟁을 통해 2020년대 후반을 이끌어갈 AI 하드웨어의 청사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2027년을 목표로 개발 중인 루빈 울트라 아키텍처나 AMD의 차세대 칩인 MI400 시리즈 같은 제품들이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HBM4와 HBM4E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되고 있거든요. 아, 바로 그 칩들에 들어가는 거군요. 네, 루빈 울트라 GPU 같은 경우 이 HBM4E 기술을 통해 하나의 GPU에 무려 1TB의 메모리를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사양 칩보다 몇 배나 많은 용량이죠. 정말 엄청난 발전이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세대 AI 메모리 HBM4 경쟁의 핵심은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으로 만드는 베이스 다이였고, 이를 두고 기업들의 전략이 완전히 갈리고 있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TSMC와 손잡는 개방형 동맹 전략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장비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는 수직 계열화 제국 건설로 기술적 도약과 수익성 극대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역시 동맹 진영에 합류해서 궁극의 맞춤화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경쟁에 참여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메모리 칩 경쟁이 아닙니다. AI 혁명의 기반이 될 하드웨어 인프라를 누가 구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대한 체스 게임입니다. 지금 한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에서 내려지는 이 전략적 결정들이 불과 몇 년 후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AI 서비스의 성능과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좌우하게 될 겁니다.